생각도 하면서 또 이제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무리가 되더라도 CPU가 다시 오시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내지르겠습니다. 보시면서 사실 그래요. 전에는 이제 강의 처음 하고 그럴 때는 내가 전하는 거를 이제 그 수용자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저 자신이 학습자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수용하는 분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수용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하나는 걸리겠지. 그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콩나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예 더 천천히 뭐 이렇게 묻고 답하고 그래서 왔으면 유럽 선교를 그냥 나중에 또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뭐 1시간 안에 끝내면 이 주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달려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럽의 나라들을 일단 보시면서요. 유럽 선교도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동구권 공산주의 영향이 있는 나라들과 서방 자유 세계에 있는 나라가 동일한 선교 원리로 적용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나 유럽에 지금 가장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유럽 안에 이슬람의 확장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또 대처도 하고 하다 보면 유럽에도 선교사가 가야 되겠구나, 유럽도 선교지구나, 여기까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굉장히 진전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브로컨 아프리카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프리카에는 세 곳의 영적인 싸움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정령신앙, 뭐 거짓의 영, 그다음에 이슬람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이 정도 아셔도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유럽은 그런 포인트로 이제 가고요. 영상들을 대부분 이제 이슬람에 관련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서유럽 연합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림 다음에 있는 것 같은 그림 다음에 뭐가 있나요? 지도 바로 재밌어? 잘 듣고 있어? 이해가 잘 되니? 만족하네요. 저희 교회도 작년에 조만한 유치부 아이들이 38명 늘어났어요. 오늘 유치부실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만들고 있는데 시작하는 날인데 지금 교회 아이들이 저를 다 좋아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서유럽 연합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처음에는 1948년 브뤼셀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유럽 연합, 그러니까 EU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무슨 경제 공동체, 원자력 공동체, 또 여러 이제 다양한 정치 협력체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태동이 됐다가 이것이 하나로 묶여지면서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유럽 연합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되고, 거기 그 나라 이름하고 이제 뭐 국기도 나오고
서유럽 연합에 가입했던 연도도 나오고 인부도 나오고 수도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런 유럽 나라들을 좀 놓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감정이 유럽을 선교지로 품으려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해결하셔야 됩니다. 유럽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참 롱런하기가 어렵다. 유럽 선교사로 일단은 선교사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도 못 받죠, 후원도 못 받죠. 후원이 재정 후원만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고 사역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사실 기도의 힘이 많이 있는데 유럽에 가서 사역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배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나는 한번 여행도 못 가본 곳에 저분은 살고 있으니 부럽다, 부럽다. 네, 뭐 선교사로서 애틋한 마음도 안 들고, 네, 다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이 되고, 유럽 가보니까 막 사방에 다 교회가 있던데, 뭐 교회 많은 데 가서 무슨 선교사야?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저처럼 이제 한인교회가 베이스가 돼서 교회가 그런 오히려 돕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된다 그러면 그건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한 경우에는 이제 결혼, 현지인들하고 이제 현지에 있는 유럽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지못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떠날 이유가 없으니까 사는 거니까 그렇게 견디고 오래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은 이제 선교를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열매가 있으면요, 아프리카 사역도 그랬지만 열매가 있으면 이제 잘 견뎌져요. 보람이 있으니까. 근데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버티는 거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선교가 어려운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선교지다. 이것이 결론인데 그걸 향해서 지금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천천히 나중에 읽으시고요. 유럽을 생각할 때 위대한 유산을 가진 땅에 이제 영적인 위기, 어떤 삶의 위기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계 관광 수입으로 2위를 하는 나라들이 다 유럽에 있죠. 스페인, 프랑스 같은 나라고. 근대 세계사의 중심지, 넘겨주세요. 예, 그렇죠. 단어 하나씩 나옵니다. 중심지가 바로 유럽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틴 루터 그러면 종교개혁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개신교가 활동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다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고요. 장 칼뱅이 누군지 아시죠? 장 칼뱅하고 요한 칼빈을 다른 사람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결교에서는 자주 이야기 안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뭐 늘 칼빈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뱅이 있고요. 요한 웨슬레, 영국 사람, 성결교 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요한 웨슬레죠. 그리고 웨일즈의 부흥운동, 존 버년의 철로역정, 찰스 스펄전, 위대한 설교자, 영국 사람이죠. 뮬러, 조지 뮬러, 휘필드, 윌리엄 캐리,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 데이빙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슈바이처. 그 리빙스턴하고 슈바이처는 그 독일과 영국에서 각각 이제 영웅으로 만든 선교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가봉 람바레네라는 지역에서 이 수로를 타고 다니면서 의료 활동을 하고, 지금도 가보면 거기 병원이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지어놓은 병원이 있고, 그 무덤이 거기에 이렇게 있고 그래요. 거기서 거기에 심장만 묻어놨다 그랬나? 심장만 꺼내갔다 그랬는가? 거기에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데이빙 리빙스턴은 뭐 영국 사람이고, 그 탐험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도 나왔고, 몇 번씩 사자의 습격 당하고 흉통병에 걸려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사역을 잘 마쳤던 선교사로 유명하죠. 그런 분들이 있었던 고장이 바로 이 유럽입니다. 영성의 대가들 있는 그런 곳이 유럽인데, 그럼 지금 유럽 교회는
어떠한가, 지금의 유럽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걸 한번 그 영상 보겠습니다. 네, 풀어주세요. 풀이 되죠? 플레이가 안 되나요? 목사님 파일 이름으로는 뭐죠? 파일 이름으로? 이슬람이 오고 있다? 네? 아니요, 그건 아니죠. 프랑스, 영국의 상황인가? 그거 연결이 다 안 돼 있을까요?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 유럽 선교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국. 유럽 선교지 탐방 보고입니다. 유럽 선교 탐방 보고요. 네. PPT 넣으면 쭉 연결돼야 되는데. 프랑스 아이자스 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역하는 김종명 협력 선교사는 프랑스 내에 이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가톨릭 신자가 70%가 넘나 주일 성당에 가는 사람은 6% 미만, 기독교 신자는 1% 미만이라면 무슬림은 급속히 늘어 인구의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은 관광객과 상품을 파는 사람들로 채워져 가고 있고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교회는 1916개밖에 없는 반면에 대형 모스크는 2535개가 되고 지금도 계속 신축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향후 30년 이내 이슬람 국가가 된다고 이들은 공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당에는 전도하지 못해 주일학교에는 학생이 없고 나이 많은 노인 소수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프랑스는 위대한 가톨릭 국가에서 스스로는 복음화할 수 없는 심각한 위전도 국가로 전락되는 이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한때는 기독교가 왕성히 봉했던 이곳은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200여 년 전 인도로 파송돼 40년간 사역하고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를 파송한 기념교회는 인도 혼합 종교인 자인에 팔려서 교회가 온통 무상으로 치장되고 지난 향년기만이 성전을 자욱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부흥사 로이드 존슨 목사, 존스 펄준 목사가 사역했던 교회는 전성기 3-4천 명의 성도가 창문 밖에서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은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고 주일 2시간만 문을 연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웅장하고 높이 솟아있던 교회의 종평은 이제 정말 말로만 듣고 있던 술집으로 팔린 교회, 예측장으로 팔린 교회, 이슬람 방송국으로 팔린 교회의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나니 우리도 방심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0m 도로 사이를 두고 한쪽은 대형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건축되고 한쪽은 커다란 교회를 판다는 광고가 붙어있는 레스트시는 도시 인구 45%가 히잡을 둘러쓴 무슬림만이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서 잡혀 대동강변에서 27세의 나이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이 웨일즈 지방 시골 조그마한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 교회 담임 목사였었습니다. 지금은 80이 넘어 보이는 노인 8-9명과 91살인 은퇴 목사님이 순회 설교를 하고
주일에만 문을 여는 교회 앞에는 생전에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고인들의 쓸쓸한 무덤이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0년 후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유럽 재복음화의 방안은 없는 것일까? 네. 10년 후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유럽 재복음화의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제 마지막 던지는 질문인데요. 제 먼 나라의 낯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직면해 있는 문제도 우리는 또 빠른 부흥을 경험했는데 또 빠른 쇠퇴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대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손드는 사람이 3~4%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학에서 분류하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니까요. 저희 아들이 이제 군에 들어가서 이제 조교 뭐 한다고 훈련받고 그러는데 여기 32사단이 있어요. 8명 뽑았는데 교회 가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요. 네, 그 8명 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간다고 되게 부럽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군대도 그렇고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더 빨리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들의 옷에 맞는, 그들에게 맞는 기독교를 그들이 여기서 그 신앙을 누리지 못하면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선 현재 유럽이 어떤가를 보면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잘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미션 매거진에 나오는 사진들을 많이 캡처했고, 여기 그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왕성하던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들까지도 자인이라고 하는 그 인도에서 온 종교에 팔려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슬람이 회교 사원으로 하기도 하고, 방송국을 이슬람 방송국을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다른 종교의 사원으로 혹은 나이트 클럽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는 이 건물을 그렇게 교회 건물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프랑스는 다행히 기존에 있는 교회 건물을 다른 개신교회도 살 수 없어요. 교인이 안 모여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시에서 관리합니다. 전시관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이민자들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건물을 얻기 어렵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막 여러 다른 공동체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이제 영국처럼 이렇게 이상한 종교에 팔리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프랑스는. 근데 영국은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영국이 이 유럽이 어떤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이 이 유럽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보면, 과거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영국과 프랑스가 거의 다 점령했잖아요. 종단 정책 횡단하면서 이제 식민지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 피가 뿌려진 대륙이다, 이런 오명을 씻을 수가 없고요. 지금도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영국에 가면 그 많은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사왔다, 선물 받았다 그렇지만 훔쳐온 것들도 많죠. 오벨리스크 같은 거는 이제 이집트에서 갖고 와가지고 콩코드 광장 가운데 탁 세워놨는데 선물 받았다 그러지만 갖고 온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수탈과 또 피가 뿌려진 그런 대륙이라는 오명이 있고, 특별히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진 것이고, 1,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유대인 학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유럽의 교회들이 회개할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유럽에서 발전돼서 퍼진 사상들 가운데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럽에서 만들어졌죠. 막시즘도 다 유럽에서 만들어져서 이 공산주의가 한동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억압을 했던 그런 역사의 장본인들이 있고, 나치주의, 파시즘 같은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 없는 예배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는 이슬람에 대한 최근에 나온 그 통계 자료인데요. 그 OM에서 나온 지도인데 이슬람 각 나라별로 이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런 인구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더 정확도를 더 기해서 많이 잡진 않았는데 유럽 크리스찬 저널 같은 데 보면은 프랑스의 이슬람이 약 10%가 된다.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그러면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무슬림 그러면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잘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프랑스에 벌써 무슬림이 약 10%에 해당하고 그 외에 영국 외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 다 이제 이슬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이제 영상을 통해 보실 겁니다. 자, 이제 유럽의 이슬람 도전 한번 보세요. 유럽의 이슬람 도전 보세요. 안 틀어지네. 틀어졌어요? 파일 명은 뭐죠? 이슬람화인가요? 드셔야 되군요. 이거 제 노트북을 연결할까요? 저기 이걸 연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HDMI 파일 드릴까요? HDMI 없거든요. 컴퓨터가 좀 느리구나. HDMI 요 케이블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까 이제 예배당 없는 예배당, 예배 없는 예배당 얘기하면서 영국은 기독교를 관광 명소로 만들었고 미국은 기독교를 기업화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사회학자 햄블러가 한 이야기예요. 예배가 없는 관광 명소로 전락한 웨스트민스터 사원 입장료도 비싸더라고요. 관광 명소가 됐고 또 나이트 클럽이나 모스크로 바뀌어 있는 그런 예배당도 많이 있고 10명 미만의 노인들이 쓸쓸히 있는 예배당. 중국에 가니까 이 존 로스 선교사의 유적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 이수정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그 한글 성경을 통해서 쪽복음을 건서인들이 팔기 시작했고 황해도 소래에 이미 교회가 생겼어요. 그 존 로스예요. 그 존 로스가 존 로스가 있었던 그 교회, 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 이런 역사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영국이 기독교가 7% 이내고 프랑스는 개신교가 1%. 그다음에 신학은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에 있어서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소리는 지금 소리를 올리는데 안 올라가네. 언제일까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에 달하는 세계인 그 수많은 사람들만큼 이 증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3억 명의 신자 수, 세계 최대의 단일 종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교는 7세기 초 중세교회가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갈 때 아라비아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완성시킨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나라어로 평화와 복종을 뜻하는데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 유일식, 즉 알라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 평화를 얻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슬람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원칙은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알라후의 힘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또한 나는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이 고백은 알라의 유일성과 무함마드의 사도성을 믿는다는 의미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진심으로 선언함으로써 무슬림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기독교 문명의 발상지 유럽까지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유럽 이슬람화의 시작이 과거 산업화 시절부터 계속된 무슬림 근로자들의 이주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높은 출산율에 힘입은 자연 증가와 더불어 적극적인 이슬람화 전략이 숨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럽을 보면 기독교의 삶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전략적으로 유럽을 공략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50만여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000여 개 달하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있으며 무려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모스크가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에 맞춰 주 경기장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샤리아 법정이 영국 사법제도의 일부로 공식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로 꼽혔던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도 무슬림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무슬림들은 유럽 대륙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종교 집단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선거의 주요한 표현수로 등장하며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럽에 진출해 있는 무슬림 대부분이 테러와 같은 과격 행동과는 거리가 먼 봉건적인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들 역시 근본주의적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꾸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서 대략 20% 정도의 사람들이 근본주의 이슬람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소수의 근본주의 이슬람들이 샤리아를 만든다든지 구체적으로 활동하면 나머지 무슬림들도 그들의 의견을 찬성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원본주의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표면으로 보면 작게 보이지만 빙산처럼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전체로 보면 개신교, 기독교가 한 3% 정도 되는데요. 프랑스에는 한 개신교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작은 숫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슬람은 반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 유럽 사람들은 절대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로도 보면은 이렇게 북아프리카 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인구를 늘려가는 거예요. 네, 그 설명을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기독교 대륙으로 근대 선교를 주도했던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유럽은 기독교의 뿌리가 매우 깊은 곳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과거부터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또 장례식 또한 기독교 형식으로 치러져 왔다. 비록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나 성당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일컫는 유럽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이런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한 국가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2.1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보다 출산율이 낮으면 그 문화는 쇠퇴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1.9명 이하로 내려간 출산율 다시 역전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출산율이 1.3명이 되면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80년에서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하다. 그 기간 동안 문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 개체들이 없기 때문이다. 즉 두 가정은 각각 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는 부모의 수의 절반이 된다. 또 그 자녀의 세대가 한 아이만 출산하게 되면 조부모 세대의 인구는 4분의 1이 되는 것이다. 만약 2015년 100만 명이 태어나고 2035년 그 노동력이 4분의 1로 줄어들어 25만 명이 되는 것이다. 즉 인구가 감소할수록 문화도 위축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한 사회에 있던 주부팀 30명이가 8개가 되어버리는 셈이다. 반에서 20명의 학생이 5명으로 줄어드는 셈이고 교회의 성도가 10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2007년 유럽 출산율은 프랑스 1.8명, 영국 1.6명, 그리스 1.3명, 독일 1.3명, 이탈리아 1.2명, 그리고 스페인 1.1명이었다. 유럽국 전체 평균 출산율은 겨우 1.38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수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유럽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민자들 때문이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알제리와 튀니지에선 프랑스로, 모로코인들은 스페인으로, 터키인들과 구동구권에서는 독일로, 파키스탄인들은 영국으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었다. 1990년대 유럽 인구 증가의 90%는 무슬림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왔다.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증가된 원인은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유럽으로의 무슬림 인구 이동이고, 둘째는 그들의 왕성한 출산율이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8명이지만 무슬림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8.1명이다. 42년 동안 철권정치를 했던 리비아의 대통령 무아마르 알카다비가 2011년 10월 민중 공격을 쫓기다가 고속도로 및 하수구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인가? 날 쏘지 마.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한 예언적인 말이 하나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교 선교를 그리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2015년이 되면 유럽은 무슬림 대륙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간간 한 광인의 소리로 치부되어 무시되어 왔으나 그의 말은 2015년 현재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당이 제일 많던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현재 모스크가 더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20세 미만 인구의 30%, 무슬림이다. 니스, 마르세유, 파리 등 대도시에서 45% 이상이 무슬림이다. 이런 추세는 2027년에 프랑스에서 5명 중 1명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불과 30년만 지나면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가 된다. 2010년 기준 유럽 연합 내 무슬림 인구 약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영국은 어떨까? 지난 30년간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8만 2천 명에서 300만 명, 36배 이상 증가했다. 영국에는 현재 1000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전에는 교회였던 곳이다. 현재 2015년 EU 국가들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제일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 독일은 480만 명, 전체 인구 비율은 5.8%이고 프랑스는 470만 명, 7.5%다. 유럽이 어느 정도 이슬람화가 되었는지 각 나라의 축구 국가 대표팀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독일 축구팀은 과거부터 100% 독일 출생 게르만족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렇지만 오늘의 모습은 어떨까? 현재 독일 축구팀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지고 활발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메수트 웨질이라는 선수를 떠올리게 된다. 메수트 웨질은 독일 정통 게르만족일까? 아니다. 그는 터키입니다. 웨질의 부모가 독일로 이민을 떠나면서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 독일 국적을 취득한 선수다. 그리고 물론 그는 무슬림이다. 또한 독일팀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미드필더로 활약 중인 사미 케디라라는 선수가 있다. 그 또한 100% 게르만족이 아니다. 그의 아버지는 튀니지 출생으로 독일에 건너와서 독일 여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도 무슬림이다. 그 외 독일팀에는 터키를 통해 윈도간과 엠렌칸, 알바니아를 통해 무스카키, 그리고 무슬림으로 개종한 독일인 데니 블럼입니다. 이들 또한 무슬림들이다. 그렇다면 전체 인구의 7.5%가 무슬림, 프랑스 축구팀은 어떤가? 프랑스 축구팀은 무슬림 선수들이 팀의 중심적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지네딘 지단이 바로 그 중 한 명이다. 지단의 부모는 알제리인이다. 지단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프랑스의 국적을 택했고 이미 프랑스 축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그도 무슬림이다. 지단 외에도 프랑스 팀에는 카림 벤지마와 사미 르나스리 두 명의 알제리계 무슬림 선수들입니다. 또한 독실한 무슬림으로 살아가지 프랑크 리베리라는 선수들입니다. 리베리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모로코 여자와 결혼하면서 무슬림이 되었다. 그가 메카를 찾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프랑스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팀은 아비다, 포그바, 디아비, 나스리, 리베리, 벤제마, 사코, 조우마, 샤냐, 시소코가 모두 무슬림입니다. 그래서일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축구 선수 비에리안이 2009년에 한 인터뷰에서 내 주위에 가까운 축구 선수들이 모두 무슬림으로 개종했다. 나는 이슬람이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을 했으며 그 후 그가 실제로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기도 했다. 선수 한 명이 무슬림이 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스타 선수가 무슬림이 됨으로써 그를 따르는 팬들이 자신 또한 무슬림이 되겠다고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유럽에서는 이슬람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만이 엄격한 종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각 클럽팀 감독들은 나이트 클럽을 찾고 과한 음주를 하는 선수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하려는 무슬림 선수들이 모범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까지 무슬림이 되길 적극 권유하고 있다. To know how it works because it's different. It's just different with the other religions. Especially for the Muslims, they have a lot of different things than the Catholics. So it's always interesting to ask them. 심지어 이제는 무슬림 선수들이 많아져서 라코르만에 무슬림만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팀들도 많다. 이렇게 축구팀 내에서 무슬림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유럽의 이슬람과의 한 예일 뿐이다. 지금 유럽에는 축구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무슬림의 확장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 대학교, 직장,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무슬림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최근 독일 연방 통계청은 독일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2050년은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유럽 내 무슬림들의 증가율은 10년마다 1%씩 증가해서 2015년 현재 유럽 인구의 7%로 추정하여 2030년에 5%로 예측한다. 그 수가 1억 4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무슬림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소설까지 프랑스에서 쓰여지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슬림 이민 2세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과격 이슬람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6에서 24세 무슬림 남성의 실업률이 22%에 달하여 주류 사회에 대한 소외감과 울분을 품고 있다.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 단체들이 캠퍼스나 인터넷상에서 소외된 젊은이들을 구속 중이다. 요즘 런던은 테러리스트의 원상 또는 런던이스탄이라 부른다. 유럽 사회의 무슬림들에게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톨레랑스, 즉 관용의 정신을 보여주지만 무슬림들이 이를 테러로 갚는다는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다.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 성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영상을 좀 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유럽의 이제 반 이슬람 정서도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 세력의 테러 행위로 유럽에서 반이슬람 영상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이른바 묵시마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서 군 병력이 투입된 테러 경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드레스덴에 17,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단체 페기다 회원들입니다. 정부의 이민법을 비난하며 이슬람교를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Deutschland ist kein Zuwanderungsland. Und unsere deutschen Leitkultur, die von den christlich-jüdischen Wurzeln und vom Christentum, Humanismus und der Aufklärung geprägt ist. Was ich erlebt habe, was meine Tochter in der Schule erlebt. Der Islam ist keine Religion des Friedens, sondern wir müssen es abwarten.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IS에 가담했다가 귀국한 독일인이 180여 명이라는 정부 발표가 시위대를 지목한 것입니다. 이웃나라 프랑스도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묵시마 테러가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등 시내 곳곳에서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군중을 공격하는 범죄로 지금까지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프랑스의 유명 앵커가 이슬람 500만 명을 추방하지 않으면 내전에 빠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이슬람 움직임이 자칫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여지고 있습니다. YTN 안소영. 네, 오늘 아침 신문에는 눈에 띄는 샤를레토 프랑스 언론사 테러 사건에 대한 애도 집회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회 사진 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렇게 테러당한 프랑스 중앙지 샤를로 앱도 표지 만점을 한대 모았는데요. 언더터블 영화를 패러디한 라청도 있고요. 이슬람교 선지자 마호메트의 일생이라는 표현에는요. 네, 이슬람의 대신에 참수라는 조롱도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는 타인의 생각과 방식에 대한 존중을 뜻하는 톨레랑스 정신에 따라서 무슬림 이민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데요. 톨레랑스가 테러를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편입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 집회 공연입니다. 참가자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 나도 샤를리다 라고 써 있습니다.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행보인데요. 이 여성은요, 팬은 팔보다 강하다 라는 의미로 팬을 입에미고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샤를리 에토는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를 상징한다면서 이번 테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다른 집회 연장 기록입니다. 이번 테러로 숨진 만평 작가 장칸이의 사진과 그가 그렸던 만평이 놓여 있습니다. 무슬림 남성과 샤를리 에토의 만평 작가가 키스하는 모습인데요.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슬람교를 조롱하는 만평을 실은 뒤 자막으로 수감되는 화제로 사무실에 불탄 다음 주에 실렸던 만평이었습니다. 이제 샤를리 에토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 이제 연쇄 테러가 프랑스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사실은 드문드문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슬람이 그 한 지역을 장악하는 포교 전략을 보면 이슬람 인구가 몇 퍼센트 될 때 이런 단계의 테러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경악과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타클란 극장에서 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이슬람 그 유태인들 아이들이 주로 나가는 학교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테러 이런 것들, 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 이 원형 그 페리페릭 안쪽이 이제 파리 시내 중심인데요. 여기 보면 그 위쪽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는 스타드 프랑스 축구장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 뉴스에 나왔었죠. 축구장 테러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앞에서 잡혀가지고 미수에 그쳤는데 실제로 그 바타클랑에서는 많이 죽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테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관용, 톨레랑스를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종교나 이민 정책이 이 사회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샤를리 에토 그 편집자 또 이제 그 만평을 쓰는 사람이 모함메드를 모욕했다, 조롱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런 테러를 가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 이슬람 인구가 몇 퍼센트 되면 이제 그 매뉴얼에 따라 되는데 20%가 넘어가면요 분명히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샤리아법이라고 그 이슬람법을 그 나라의 법정에서 그 이슬람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국은 지금 이제 주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역시 이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정치, 종교 이런 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개신교처럼 응집 안 되는 숫자는 많아도 별 힘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주 정치적으로 집요하게 합니다. 선거에 나가고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 공무원으로 고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추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상이에요. 기분 나쁜 상상이에요. 만약에 유럽이 이슬람이 된다면 아까 그 인구 보셨잖아요. 1.8%. 근데 8.7%의 무슬림 인구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는 1.8%. 그 1.8%의 8.7을 빼보세요. 그리고 원래 있던 프랑스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더 작은 인구 성장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4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생물학적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유럽은 이슬람화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인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거 한번 프랑스에서 어디서 발표했다가 프랑스 목사님들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없다.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인구가 그렇게 된다 그래도 우리는 뭐 기독교가 이 땅을 지켜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하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그거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은 계속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럼 그거를 막아낼 만한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만큼 힘이 없고
또 이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의 미래가 눈에 보듯이 뻔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하는 영상이 만들어진 건데요. 한번 보세요. 유로파스탄. 그때 스탄이 붙은 건 이슬람 국가예요. 리벤지 오브 무어. 무어가 이슬람 회교적들이잖아요. 흑인.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이게 저 개선문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카바, 메카의 그 카바 신상 그거를 그 앞에다 상징적으로 해놨고 에펠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거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소승달이 걸려 있어요. 유럽의 상징적인 그런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슬람화해서 해본 거예요. 루브르인데 뒤에 건물은 지금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거죠. 사크르 기억하시나요? 영국 여왕과 마음도 저런 모습으로. 시장도 이제 앞에 R자가 붙으면 이것도 이제 이슬람 교도 이름입니다. 표지 모델도 수상도 독일의 수상도 프랑스의 다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페체르브르크에 있는 거죠, 러시아에. 영국 파운드도 이런 캠이 인쇄돼 나오지 않겠나. 그만 보죠. 뭐 계속 이런 식인데요. 이제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유럽의 현실이라고 볼 때 유럽을 우리가 품지 않고 지금 이제 기독교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유럽을 선교지로 인식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이런 인구 성장이나 이슬람의 포교 정책에 의해서 유럽은 이슬람화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위기감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유럽을 재복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 모임도 이제 조금씩 갖게 되고 또 이런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교 안에 있는 걸 여러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5페이지 쪽으로 보시면요. 유럽 재복음화의 이슈라고 해놨는데요. 그 유럽 재복음화의 당위성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유럽에서 기독교가 이제 더 약화되어 가게 될 때 북미, 아시아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불어본 아프리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을 때 그때 들은 얘기도 미국에도 이제 이슬람 사원이 공공연하게 이제 많이 카운티에 들어가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유럽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유럽에 거주하는 많은 이주자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럽의 재복음화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일례로 중동 선교사들의 프랑스에서 했다 그랬죠. 그때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히잡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맥도날드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여자 선교사님이 그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연스럽게 아예 복음을 대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후련하는 저렇게 히잡 쓴 여인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좋다. 자기 선교지에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외국이니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선교사들이 또 피곤할 힘들 때 또 충전이 필요할 때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그런 백업을 해줄 수 있고 거기서 사람을 키워서 파송도 할 수 있다. 그런 전략들을 이야기했어요. 또 유럽 교회가 다시 복음의 영성을 회복하면 정치, 경제, 문화 즉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으면 불어권 아프리카들
영국 같으면 영연방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게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는 이 카타콤의 영성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나 뭐 프랑스에도 있고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던 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같은 데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카타콤의 총 연장 길이가 9,000km 될 정도로 이들이 지하에 있으면서 은신처로 활용하고 영성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뭐 시체 300만 구가 이미 발견되고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고, 파리의 14구에 이 카타콤이 있는데요. 거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젊은 남녀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난 삼아서 거기서 이제 그 숨바꼭질 하듯이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한 2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로다,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있었던 그 카타콤의 영성, 이것을 회복하자.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리고 다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게 제복음화의 이슈고, 영적 거장들의 뒤를 이은 후손들을 유럽에서 키워내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유럽 재복음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사실 있어요. 2010년에 5차 G코인, N코인 대회에서 이제 유럽 재복음화는 하나님의 때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포문을 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케이프타운에서 3차 로잔에서도 유럽에 다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의 이슬람이 급속히 확장되어 가는 중에도 역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프랑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이 북아프리카 출신 모슬렘이 매년 150명씩 프랑스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예전보다 한 3.4배 많아진 인원이 이보다 3.4배 많은 인원이 개신교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제가 본 파리의 베데스다 교회라는 곳, 그다음에 광텐의 카빌 교회라는 곳, 릴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에 있는 교회, 마르세이는 이게 남쪽인데요. 완전 회교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종한 모슬렘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생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 또 1980년대 파리 침례교회 주도로 세워진 AMI, 또 선교기관인 메나에서 사역하는 소그룹 운동으로 개종자들을 얻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유럽 상황의 홍보와 유럽을 위한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이 이런 곳이래, 유럽도 선교사가 필요하대, 그리고 이것을 선교지로 알고 유럽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중보기도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국인 선교사가 유럽에서 사역하려면 따르는 여러 가지 삼중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나오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당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보내듯이 파송하지 못하더라도 젊은이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유학 보낼 때 아예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고 거기서 정착해서 좀 길게 보는 거죠. 유학을 하고 그곳에서 일자리도 얻을 수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또 유학을 지원하고, 또 가서 공부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갖고 청년회에서 파송을 하고, 교회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뭐 장학금도 후원하고 하고, 그가 이제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일을 하면서 하게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선교사로 임명해서 파송하고 정식으로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도 유학생들의 천국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거기 다닐 때 1년 학비가 300유로 정도니까요. 300유로면 얼마인가요? 300유로. 그때 당시 정도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게 다 그 아이의 보험이에요. 학교에 내는 돈이 학비가 아니라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 같으면 영주권자 이상 해당되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게 그냥 유학생한테도 다 적용돼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집을 얻으면 집 월세 내죠. 네. 한국도 그래가지만 전세 없어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주택보조금 같은 걸 줘요. 유학생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월세 내는 돈의 거의 한 80% 이상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뭐 교통비, 그다음에 박물관 입장료, 뭐를 해도 학생은 다 특혜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유학생들을 위한 천국이에요. 몰라서 못 가는 거지 사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자기 전공 원하는 공부하면서 뭐 프랑스 같으면 이제 그 컴퓨터 과학,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이제 뭐 제빵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요리, 그리고 뭐 패션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또 음악 미술이 제일 많고. 유학을 와서 자기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거기서 이제 선교적 마인드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 젊은이들 사귀고 그 문화 안에 들어가면요 선교하는데 훨씬 좋아요. 그 프랑스의 교두보를 만들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번 앞에 있는 강의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안에 브로큰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의 교두보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잠깐 프랑스를 거쳐갈 수 있도록 쉼도 재충전도 거기서 가능하고 필요한 자료들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를 마련하기에 좋은 곳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민박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좀 수입이 되거든요. 뭐 어떤 데 경우에는 이제 정식으로 등록도 안 하고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민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이드, 자기 차 가지고 가이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 빌려서 가이드 해주는데 하루에 500유로 정도 돼요. 한 70, 8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 네. 가이드 할 만하죠. 불어가 좀 되면 통역 같은 거 해도 통역 하루에 한 300유로씩 받아요. 네. 그러면 그냥 거기 살면서 체류증이 없이 살면서도 그냥 근근히 이제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자녀들 키우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쌍파피에라고 그러는데 정식 허가가 없는, 파피에가 종이거든요. 이런 서류 이런 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애들은 학교에 또 보내요. 이 정부가 이상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 있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불법 체류자인 걸 알면서도 애들 때문에 못 쫓아내요.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체류증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주권까지 받았거든요. 장기 체류증 되게 어렵게 받았는데 받자마자 다음 해에 나왔잖아요. 그 받기 전에는 매년 하루가 아니라 1년이면 수없이 그 경시청에 가서 이제 언제 오겠습니다. 약속 날짜 잡아와야 돼. 그 다음에 언제 온다는 날 가서 서류 들고 가서 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야 돼. 한 4번 가요, 한 사람이. 근데 우리가 5식구니까 5, 4, 20, 1년이면 20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짜리 받아와요. 그렇게 해서 10년 살다가 8년 살다가 겨우 이제 체류증 나오니까 알로카시용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그 사람들이 받는 평균 수입보다 많지 않으니까 뭐 자립되는 교회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이 저를 긍휼히 여겨서 세금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은 0,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얼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저희 가족 외식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북유럽 재작년에 한국 와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북유럽에 한번 갔다 왔는데 북유럽은 복지 제도가 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럽의 영적 상황들은 참 암울한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적응도 하고 정착하면 가능한 방법들, 선교의 노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분들은 한번 꿈을 꿔보시면 좋겠어요. 미국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미국 가면 안 좋아요. 유럽으로 가셔서 그렇게 해서 적응하면서 공부하는. 여기 암노스 처치 플랜팅 스쿨이라고 이 최종상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 개척 학교예요. 이런 걸 통해서 사역하는 분도 계시고, 이분은 들어오셨네. 베를린에서 사역하시는 이정범 선교사라는 분도 청소년들 집회도 잘 인도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또 이제 이 프랑스에는 김은경, 안지일 선교사가 예수 제자 운동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 두 분이 부부예요. 리옹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아름다운 커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있을 때 했던 유럽 선교 컨퍼런스 같은 건데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불러서 유럽의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분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들을 했었어요. 아프리카 지도자 초청 연수인데 미국의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지금 여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미국에 계실 때 제가 섬기던 교회랑 같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2주간 한 성에서 같이 살면서 강의도 듣고 집회도 하고 간증 나눔도 하고 그랬던 그때의 사진이에요. 한국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 보여주는 거고, 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일산에 있는 조이풀 처치라고 같이 이제 활동하던 조지훈 목사가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거기 이제 홍대 앞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는 뉴 라이프 미니스트리라고요. 거기에 있는 이렇게 정의호 목사 이런 분들하고 유럽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제가 저는 가기 전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럽 선교를 준비하고 또 실행할 수 있다는 것 짧은 시간에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 강의안을 제가 다 이렇게 드렸어요. 영상 파일도 다 드렸으니까요. 그냥 꼼꼼히 좀 기회 되시는 걸 보시면 잘 소화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체할 정도로 빨리 드셨는데 별 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분까지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선교 학교가 아니라 이제 제자훈련 학교라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과목들을 접하신 것 같은데, 이제 선교에 대해서 저는 전이해가 많이 있으신 줄 알고 앞에 부분을 좀 빨리빨리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선교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화하시려면 단기 선교 나가보시면 좋고요. 현장에서 이제 느끼고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선의 그 선교정책연구원의 인적 구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간략해요? 그것은요. 저희가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이슈가 이제 한참 커졌을 때에 그때 이제 해선이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걸 기획하고 만드셨어요. 하필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그다음에 우리 교단 선교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좀 많이 약화되고 있다, 너무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때 이게 생긴다고 해갖고 저는 너무 좋아했고 사명으로 알고 이제 실무 책임자로 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원장님은 이제 이형도 목사 말년교회 목사님이 원장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해선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려놓으시면서 윤학기 목사님 지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장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부원장을 실무로 하다가 갑자기 담임 목회로 가게 돼가지고 실무를 못하고 후임자를 찾는데 후임자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선교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학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 거기다 뭐 월급 주는 자리가 아니고 이제 그 모금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교사의 그 모금을 갖고 국내로 오면 모금이 끊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모금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려웠죠. 한 2년 동안 개척 단계로 하면서 이제 정착을 해놓고, 그때 제가 이제 천안교회에서 이제 후원 파송을 받은 그런 일이 있어요. 1년 좀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담임 목회를 가는 바람에 후임자를 찾다가 못 찾고, 최근에 이제
학위를 미국에서 받고 선교사를 한 분이 계셔서 지금 이제 이렇게 거론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들이 구성되어져 있었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계셨고, 해성이 정책위원들이 거기서